우리가 벌써 오래 전인데요. 제 기억에 초창기니까 2년은 됐겠죠. 동물도 동성애를 하나요? 제목이 그랬나요? 네. 오늘 약간 후속편으로 거기서 이어지는 몇 가지 궁금증에 관한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컷 펭귄들은 사랑에 빠졌지만 알을 못 낳아서 시무룩해진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글쎄요. 저는 펭귄 표정을 읽을 줄을 몰라서 시무룩한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갈매기들도 암수가 짝을 짓기도 하지만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연구한 그거에 보면 그 레즈비언 갈매기들 암컷 두 마리가 함께 둥지를 트고 그렇게 알을 낳아서 기르는 그런 게 제법 연구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컷 두 마리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암컷 두 마리가 레즈비언 커플은 오히려 그 암수가 부부로 만나서 키우는 그런 둥지보다 거의 새끼를 2배를 키워내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 두 여성 갈매기가 따로따로 수컷을 만나서 짝짓기를 해갖고 알을 낳으니까 2배를 낳은 거죠. 그거를 둘이 열심히 키웠는데 제법 잘 키우면 거의 정상적인 둥지보다 거의 2배의 새끼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수컷 둘이 만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 수컷 둘은 알을 낳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 커플은 번식력이 전혀 없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은 종종 암수 커플보다 번식력이 더 뛰어나지만 게이 커플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시무룩해 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펭귄은 표정이 별로 없는데 그냥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딱 돼갖고 표정이 읽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떤 분이 시무룩한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나 참 대단하시네요. 네. 동물의 동성애가 자연스럽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동성 동물끼리도 짝짓기를 하나요? 아니면 정서적 교감만 하나요? 그러니까 게이로 만난 동물 또는 레즈비언으로 만난 동물 커플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사 성행위는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짝짓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서로 몸을 비빈다든가 서로 약간의 그 생식기에 자극을 준다든가 이런 정도는 하지만 실제로 삽입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런 행위까지 하는 건 제 생각에 어쩌면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그 남자들끼리의 그 커플을 형성하고 그들도 일종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되게 독특한 케이스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물 사회에서 수컷끼리 만나 있는 경우에 그렇게까지 삽입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성행위를 하는 거는 관찰된 바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 암컷끼리는 물론 삽입이 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 체외 생식기를 서로 자극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행위는 관찰이 되지만 인간의 경우는 조금 독특한 거죠. 그런 면에서. 동성애 형태를 보인 동물들은 결국 번식을 하지 않고 색을 마감하는 건가요? 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수컷끼리 만나면 번식 자체가 불가능한데 암컷끼리 만난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벽한 의미의 레즈비언이면 그러면 그들도 번식이 불가능한 건데 대개 동물의 경우에 그런 레즈비언 커플을 관찰한 분들의 얘기로는 그들은 대개 바이섹슈얼이라는 거죠. 살림은 암컷하고 하지만 짝짓기는 저 바깥에 다른 수컷하고 짝짓기를 해서 알이나 새끼는 낳아가지고 함께 기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게이 커플은 전혀 번식력이 없나 보다.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죠. 게이 커플이면서 그들도 만약에 바이섹슈얼이면 다른 암컷과 짝짓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둘 커플 관계를 떠나서 그 외에 다른 암컷을 수태시켰으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번식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걸 그 틀에 가두려고 너무 애쓰는 거잖아요. 쟤는 게이야, 저 사람은 레즈비언이야. 그런데 그 레즈비언이 어떤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뭔가 규정에 어긋난 것처럼, 마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실제로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냥 뭐 암컷하고 짝짓기 암수가 짝짓기도 했다가 암컷끼리 있기도 했다가 비교적 그냥 자유로운 편이죠. 식물의 목적은 번식에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말과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모름지기 생물로 태어났으면 가장 해야 되는 일이 후세에 자손을 남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복제자를 후세에 남겨야 되는데 언뜻 겉으로 보기에 게이 커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면 그 번식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생물의 본연의 임무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는 그들이 바이섹슈얼이라서 짝짓기는 딴 데서 하고 둘이 같이 살림을 차린 것뿐인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 키워내는 경우도 있고요. 게이 커플의 경우에도 수컷끼리 만나서 살지만 또 따로 암컷하고 짝짓기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번식 활동을 한 건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왜 꼭 벌어져야만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생물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뭐 정확한 뭐 이런 데이터가 풍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동성애자가 있는 가족 전체로 그 형제 자매 전체를 놓고 보면 다른 집안보다 오히려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잘 키우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어떤 결론을 냈냐면 동성애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그 집안에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성과 만나서 굉장히 활발한 성관계를 갖고 자식을 많이 키우는 성향이 있더라. 어쩌면 이 유전자가 두 가지 일을 다 동시에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에 이르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 사회생물학자들이 한동안 어떤 의미에선 밀던 가설은 또 뭐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있는 집안과 내지는 이 집안을 좀 확대해서 있는 마을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 않은 마을을 만약에 우리가 오랜 세월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마을에 아니면 그 가족의 모든 남자들이 사냥을 가야 된다. 그러면 집에 아니면 마을에 여성들만 남겨놓고 남성들이 전부 사냥에 집단으로 떠났다. 그랬을 때 옆 동네에서 남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성들을 납치해 가버리면 완전히 손해가 막심한 거잖아요. 뭐 납치까지는 안 하더라도 와서 만약에 겁탈을 하고 갔다. 그러면 엉뚱하면 혹시 우리가 그들을 그 남의 자식을 키우는 그런 어쭙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동성애자가 어느 마을에 또는 가족에 일정 부분 있는 그런 집단은 오히려 안심하고 그들에게 여성들을 맡겨놓고 사냥을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 연구 결과도 이게 오지에 사는 민족들을 연구한 그런 인류학자들의 논문에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가설이에요. 충분히 있을 법한 뭐 얘기잖아요. 왜 동성애자 인간의 경우에는 동성애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는 문화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향이 없어지지 않고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역사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권의 일정 비율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건 뭔가 생물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을 거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면서 그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유전자가 갖고 있는 뜻밖의 이득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회생물학자들이 들여다본 건데, 네, 실제로 그런 저 사회적 이득이 있을 수 있다. 남성의 커플을 보면 여성스러운 남성, 남성스러운 여성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 동성애도 수컷이 암컷 같거나 암컷이 수컷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동물을 관찰하다 보면 저 수컷인데 저놈은 되게 저 다정스럽네. 뭐 수컷답지 않게 어쩌면 저렇게 저 그 새끼들도 잘 돌보고 뭐 그럴까. 뭐 그런 경우 많죠.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런 얘기 하실걸요. 아이 저놈은 저 수컷인데 꼭 엄마 같아. 이모처럼 그 저 애들 잘 돌보고 그런다.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관찰했고요. 네, 뭐 너무나 당연히 인간 세계에서도 되게 나중에 이렇게 이른바 우리가 그거를 영어 표현을 그냥 가져다 쓰잖아요. 이른바 커밍아웃을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거를 커밍아웃 하면서 고백을 하면 나는 왠지 너가 그런 것 같았다 라고 마치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답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좀 보였다는 거죠. 뭐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다 TV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남성 연예인들은 혹시 저 친구 뭐 이러고 보는 경우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인데도 굉장히 음성도 부드럽고 매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남성들이 있는가 하면 여성들 중에서도 여성 연예인들 중에서도 되게 씩씩한 군대 가도 되겠네 우리 이러는 여성 연예인들도 있는 걸 보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성향이라는 건 어떤 상자에 이렇게 딱 넣을 수 있게끔 구분이 명확한 캐러거리로 이렇게 탁탁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연속성을 지니는 거니까 굉장히 마초 같은 남성들이 있는가 하면 뭐 그저 평범한 남성들이 있고 남성 중에서 또 특별히 부드러운 남성이 있고 다 그런 거죠. 실제로 옛날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문화였어요. 그냥 부드러운 남성, 거의 여성 같은 남성, 그런가 하면 굉장히 전쟁에나 나가고 뭐 사람도 잘 죽이는 막 그런 아주 잔인해 보이는 그런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남성을 등칠 것 같은 그런 여성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여성스러운 다소곳한 그런 여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듯이 남성 여성의 성향을 그렇게 또렷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사에서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현대 사회로 오면서 어쩌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사회에서는 더 극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향을 칼 자르듯이 자르기 시작한 게 참 묘하게 근대 사회,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더 극렬해졌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세계에도 트랜스젠더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다만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 동물행동학자들은 그동안 그게 너무 신기해서 되게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케이스들이 여러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동물들 중에서 자기의 성을 바꾸는 동물들. 물론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바꾸는 건지 뭐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네, 그냥 제일 간단한 케이스로부터 시작하면 거북이나 몇몇 파충류들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아놨는데 그 알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암컷이 되거나 수컷이 되거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거북이가 그 바다 거북이 이제 번식기가 지나고 알을 낳아야 되면 모래사장으로 올라오잖아요. 땅을 모래를 파고 알을 낳는데 알을 이렇게 평평하게 깔아 놓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래 위에 알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저 거북이 알은 그렇게까지 저 달걀처럼 딱딱하지는 않거든요. 약간 물렁물렁한데 쭉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흙을 덮었어요. 햇빛이 내리쬐요. 그러면 윗부분은 위쪽에 있는 알들은 온도가 좀 높을 거고 더 깊게 묻어놓은 알은 좀 온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모래 속 깊이 있으니까. 이걸로 저절로 암수가 적절하게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이상해지면 너무 이상고온이 돼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애들까지 다 후끈후끈해지면 몽땅 다 같은 성을 가지고 다 태어난다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변한 거로 해서 인간의 개입으로 뭐 이래서 그런 파충류들, 거북이를 비롯해서 뱀이라든가 이런 파충류들의 성비가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뭐 알이 제법 나 암컷으로 태어나고 싶어 뭐 수컷으로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냥 성이 바뀌어 버리는, 온도에 따라서 어떤 성의 그 형질이 발현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약간의 수동적인 거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 디즈니 만화의 니모라는 그 산호초에 사는 예쁜 물고기 있잖아요. 걔네들은 제일 힘센 놈이 암컷이 됩니다. 체격도 제일 크고 제일 덩치가 큰 암컷 한 마리가 이제 그 동네를 어떻게 보면 거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암컷이 잘못해서 죽거나 병들어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누가 그 암컷을 잡아서 빼버리거나 그러면 나머지 수컷들 중에서 제일 좀 큰 놈, 제일 괜찮은 놈이 암컷으로 변합니다. 요게 길어봐야 한 달 내지 2달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암컷의 생식기관과 수컷의 생식기관으로 발달될 수 있는 소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 환경이 변하면 그게 자극이 돼서 암컷으로 이제 내가 여기를 장악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암컷으로 변하는 그 소기관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암컷이 됩니다. 그런데 저 산호초에는 청소 물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들이 양치질을 못 하시니까 그 스스로 칫솔을 가지고 이렇게 양치질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청소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이 앞에 와가지고 춤을 춰요. 그 춤을 이렇게 보고 괜찮으면 입을 벌려주는 거예요. 이거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춤을 흉내내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입을 벌렸는데 달려들어서 살점을 물어뜯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가 청소하는 애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가지고 청소하는 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입을 벌려주면 입 안에 들어와서 그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뭐 이런 걸 다 뜯어먹고 갑니다. 걔는 청소 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작은 물고기는 먹이를 섭취해서 좋고,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공생 관계인데, 그 청소해주는 물고기들, 청소 놀래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고기들인데, 걔네들 사회에서는 저 체격도 좋고 그러면 수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초 수컷이 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그 왕초 수컷이 죽거나 사라지면 암컷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암컷이, 제일 덩치가 있는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서 거느리고 뭐 이럽니다. 참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양쪽 성이 될 가능성을 그냥 다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갖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자기가 어느 성으로 이렇게 바꾼다 하는 걸 할 수 있게끔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진화의 역사에서 포유류로 들어오고 영장류로 진화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물고기나 뭐 도마뱀 중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게 있고요. 또
개구리 중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능력을 우리는 진화의 역사에서 상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뭐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 기술 덕택에 우리는 그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내 성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의학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그 실제로 그런 그 기관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그냥 살았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변환, 전환 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온 거죠. 차이는 뭐 제가 보기엔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물고기들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자진해서 자기의 성을 바꾸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경우에 누군가가 자기의 성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걸 옆에서 뭐라고 그럴 권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나? 저는 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감수해야 될 그런 삶인데 거기에다 대고 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 사회에서는 특히나 그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공격하고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그러게요. 그게 참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어떤 같이 지내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커밍아웃을 했다. 그게 내 삶에 무슨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예쁜 여성의 숫자가 한정돼 있다 그러면 경쟁자 하나 없어져서 오히려 좋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마치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금은 전혀 근거 없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진화적으로 설명을 저야 뭐 늘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왜 그 그리스 시대에는 왜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참 추남이었다고 그러죠. 뭐 소크라테스 사진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당시 사진 기술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소크라테스 참 못생겼다고 그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알키비디스라는 그 나중에는 이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전쟁할 때 스파르타 쪽으로 갑자기 건너가 가지고 그쪽에서 중요한 자리를 하면서 오히려 아테네를 공격해서 훗날 이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젊었을 때 아테네에서 정말 미남으로 그냥 온갖 사람이 다 좋아하던 양반이라 그러죠. 알키비디스라는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끔찍하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정말 따라다니고 이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못생긴 소크라테스가 잘생긴 알키비데스한테 추근덕대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정반대였다고 기록에는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알키비데스가 소크라테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온갖 그 애교를 다 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회 분위기가 모름지기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떤 남성의 총애를 받는다는 게 굉장한 그 사회적인 그런 이득이 있었던 시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었나요? 네,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전, 아무리 짧게 봐도 한 25만 년 전에 탄생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 엄연히 우리랑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오히려 더 인정받고 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남성들은 귀족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멀쩡히 있지만 부인과의 사랑을 세상에 이렇게 뭐 자랑하기보다는 네, 주변에 있는 다른 남성과의 사랑, 남성과의 성행위 이걸 더 멋지고 고상한 걸로 세상에 그냥 엄청나게 자랑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과의 어떤 성행위
그게 얼마나 하찮은 거였으면 그냥 창녀들 찾아가서 그냥 저 웬만한 그런 저 자기의 그런 건 다 또 해소하고 그런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마치 그런 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저는 이게 진화적인 설명이 그냥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의 역사적 사례가 없다 그러면 진화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보겠는데 근데 우리의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저 남자들끼리의 그냥 거침없는 저 사랑행위, 성행위 이게 심지어는 저 칭송받던 일인 그런 우리가 시대를 겪어온 사람들인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이 묘한 방향으로 뒤틀린 거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거를 과학이 부추겼다는 생각이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지만 어떤 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염색체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건 뭐 한 백몇십 년밖에 안 된 거죠. 염색체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 남성은 모름지기 X염색체 하나랑 Y염색체를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알아버렸고 여성은 X염색체를 2개를 갖고 있다를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염색체만 확인하면 이거는 수컷, 암컷 이게 그냥 딱 정해져 버리니까 그 구분이 너무 명확해지고 그 구분을 흐릿하게 만드는 존재들은 정상이 아닌 게 돼버려요. 저는 오히려 과학이 우리의 관념을 지나칠 정도로 격하게 만든 묘한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명확히 저 염색체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동물에서는 왜 암컷이 수컷이 되기도 하고 수컷이 암컷이 되기도 하고 암수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될 것 같은 행동들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도 사실은 정말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의 성향 속에 약간은 여성스러움, 약간은 남성스러움, 이건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 게 다들 들어있는 그거를 인정하기보다 그거를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응징해버리는 저는 이거 굉장히 대단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혹시 성소수 동족을 향해 차별이나 혐오하는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전혀. 그냥 그런 동물이 있나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동물들이 때로 이득을 보는 경우도 그냥 손해보고 당합니다. 저 뱀들 중에는 영어로는 garter snake라고 그러는 그 이른 봄에 엄청나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저 아래서 깨어나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뱀은 아니고요. 저 북미에 주로 사는 뱀인데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그 안에 암수들이 막 있는데 이것들이 막 그냥 엉켜붙고 뭐 이런 그 안에서 이제 암수가 짝짓기를 하려고 서로 암컷이 수컷을 찾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수컷들 중에 암컷처럼 행동하는 수컷이 있어요. 그리고 암컷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저 암컷들이 수컷이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접근해서 그 암컷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암컷을 짝짓기를 합니다. 네, 그런 저 뱀들도 있고요. 네, 종종 이 간성의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짝짓기에서 때로 이득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그런 저 수컷을 찾아가지고 뭐 공개 처형을 한다든가 뭐 감옥에 보낸다든가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자연계에서 그냥 그런 다양한 존재들이 그냥 공존하죠.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낚시꾼들이 잘못 가져와 가지고 저 강이나 호수에 풀어준 블루길이라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예, 그 블루길도 그 암컷이 이제 호수 바닥을 잘 이렇게 다듬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뿌리거든요. 그러면 수컷이 옆에 와가지고 암컷 옆에 착 달라붙어갖고 암컷을 구애 행위를 하다가 암컷이 알을 뿌리면 그 위에 정액을 싹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놈이 하나 있어요. 수컷보다 좀 작고 암컷 크기쯤 되는데, 요게 순놈인데 암컷 흉내를 내는 순놈이에요. 그래서 수컷은 자기 옆에 암컷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암컷하고 수컷 사이에 암컷 흉내내는 수컷이 한 마리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컷이 때로 인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수컷은 암컷이 알 날 때를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데, 암컷은 알을 낳았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암컷 흉내내는 수컷은 알죠. 암컷이 바로 옆에서 알을 낳으니까. 그놈이 정자를 뿌리고 튑니다.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블루길 모든 수컷이 그런 짓 하는 건 아니거든요. 블루길 사회에 뭐 좀 소수가 그런 약간은 야비한 치사한 전략을 쓰면서 살아가는 놈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그 큰 수컷들이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그런 놈들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팬다든가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런 놈도 있고 정도를 걷는 수컷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모름지기 남자라면, 모름지기 여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범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탄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하도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늘 보고 살아서 그런지, 뭐 게이 친구들도 많았고 또 레즈비언 친구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 다 그냥 되게 평범하고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아무것도 이상한 거 없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 삶에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경험이 아직 적어서 그런 걸 거예요. 뭐 미국이라고 처음부터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학원에 저 하버드에 있을 때 저희 대학원에 레즈비언도 여러 친구 있었고 게이도 여러 친구 있었고 별 다른 거 없어요. 별로 이상한 거 없는데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걸까요? 이건 어렵습니다. 그 유전학자들 중에는 딘 해머라고 옛날에 NIH 미국 보건연구원에 있던 양반이 처음으로 그 우리 인간을 동성애자로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굉장히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동성애자가 있는 집안에 동성애자가 나타나는 확률이 높은 걸 보면 유전적 성향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게 동성애자인 줄 알았다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혀진 사람도 있고요. 그분이 정말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아이까지 다 낳아서 기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서양의 경우에는 뒤늦게 커밍아웃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성향을 확실하게 알면서 속이고 자식까지 낳고 그 삶을 그렇게 영위했을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좀 성향이 약간 그럴 수도 있나.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생물학에서는 이거는 유전적 성향이 훨씬 강하다라고 저희들은 대체로 그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가끔 뭐 그런 영화들도 이제 최근에는 몇 개 나왔잖아요.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인 거를 발견하고 뒤늦게나마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엄청난 충격으로 막 이제 가족 내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식이 사회에서 당하는 그걸 보고 분연히
나서는 그런 부모들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오열하고 막 이러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고쳐줄게. 하여간 엄마랑 같이 최선을 다하면 너 이거 벗어날 수 있어. 근데 결국은 대개의 그런 경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상당히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고, 물론 잘못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제 주변에도 미국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서 같이 동네에서 이렇게 컸는데, 친구가 나중에 그 부모는 결혼을 했으면 하고 자꾸 기다리는데 딸이 결혼을 자꾸 안 하다가 부모가 자꾸 다그치니까 너 왜 결혼 안 하냐고 자꾸 다그치니까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해요. 레즈비언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남자를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려서 동네 옆집에 살던 남자아이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을 혐오하기 시작해갖고 남자를 만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다가 뭐 약간의 성행위 같은 행위들을 서로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굉장히 다정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난 다음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또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게 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희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거 자체를 못 받아들이고 마치 바로잡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상당 부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힘이 돼주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대립하고 이러는 건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효율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건 태생적으로 되는 그 부분이 너무 큽니다. 어떤 물리적인 시술을 받는다기보다 여성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남성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성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는데 그러면 실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그렇게 경계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이런 연구라는 게 어떤 한 개인의 일생을 연구자가 계속해서 추적 연구를 해야 할 수 있는 연구잖아요. 어느 날 이제 그런 문제로 고민을 오랫동안 하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고 이거는 사후에 우리가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옛날보다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비율이 약간 비정상이 됐네요. 뭐 이런 게 뒤늦게 밝혀지는 거라서 참 어려워요. 그 중간 과정이 명확하게 다큐멘트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로 이제 쾌락이 중요해서 호모 사피엔스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걸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저 포유류면 당연히 저 생식기관에
구멍도 있는 거고 배설기관에 구멍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저 다른 동물들이라고 그런 우연치 않게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닐 텐데 인간의 경우에는 뭐 아예 대놓고 그런 성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호기심도 많고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고 그런 데서 얻는 여러 가지 쾌락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닉하는 몇 안 되는 동물들이겠죠. 물론 뭐 우리가 저 동물 사회에서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내지는 성적으로 활발한 동물을 우리가 보노보를 많이 들잖아요. 보노보들은 뭐 두 가족이 이제 부딪혔는데 한 과일나무 밑에 이제 같이 당도를 해갖고 이제 뭐 큰 싸움이 벌어질 판인데 침팬지 같으면 이제 난리가 나죠 거기서. 근데 보노보는 이쪽 집안의 암컷하고 저쪽 집안의 수컷이 쓱 나타나서 그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 섹스를 해요.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가서 맛있게 먹읍시다. 그리고 그냥 다 같이 올라가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온갖 그 보노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우리 인간이 바라보기 민망할 정도로 백주대낮에 자위행위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고 올라타서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글쎄요. 그런 데서 제가 보노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한두 차례 물어보기도 했어요. 혹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뭐 학문을 저 자극의 어떤 그 도구로 사용하거나 그런 게 있느냐. 근데 그런 거는 아직은 이렇게 관찰이 제대로 된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찰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테니까 멀찌감치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내는 건 힘들죠.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네, 명확하게 인간의 경우에는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그건 뭐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만 놓고 보면 인간이 참 별난 독특한 동물인 거죠. 그래도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때로 잘못 얘기하면 무슨 정상적인 뭐 이런 표현도 그거는 별로 탐탁한 표현이 아닙니다. 뭐가 정상이냐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이라는 표현도 저는 그거 탐탁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물 세계에서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데 그건 모르죠. 자연스러운 건지. 그냥 존재하는 거죠. 동물 세계에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온갖 형태의 그 성 행위가 다 그냥 존재하는 거고 그런 행위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도덕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평가가 굳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저 원숭이들 이렇게 침팬지나 원숭이들 그 아이들 노는 걸 보면 그 사내 아이들끼리 막 올라타고 뭐 정말 이게 무슨 성행위 하는 것처럼 막 들썩거리고 그러는데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뛰어와가지고 이놈들 해갖고 막 등짝을 때리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너무나 뭐 누구나 하는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누구나 체험해 보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특별히 많이 하던 어떤 수컷이 훗날 암컷은 눈에 저 거들떠보지도 않고 수컷만 졸졸 따라다닌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저 연속적인 관찰을 해본 게 별로 없어서 그런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에서는 이런 모든 가능한 성행위, 성에 관련된 행동들이 다 그냥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 도덕적인 평가, 사회적인 평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굳이 우리 인간은 그거에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내리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냥 모른 척 해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동물을 그냥 모른 척 하듯이 우리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의지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글쎄요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배려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것만 안 해도 충분히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이슈라는 걸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쩌다가 그 20대 중반에서 중년이 될 때까지 나이 40이 될 때까지 미국이라는 사회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요. 그게 사실 생각하면 제 청장년기를 그냥 다 미국에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소년으로 살다가 청년이 되자마자 미국에 간 거고요. 미국에서 청년으로 살다가 장년이 되자마자 이제 한국에 제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청소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가장 인생에 그 많은 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시기라고 청소년기를 늘 얘기하지만 저는 장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장년기를 온전히 거의 미국에서 보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미국적인 면이 아무래도 저한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저한테는 전혀 이렇게 이상하기조차 않아요. 그냥 사는 모습이에요, 제 눈에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하기로 그냥 마음 먹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편안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도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들이었고요.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남이 어떻든 나와 다른 남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기어코 남을 내 기준에 내 잣대에 맞춰서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래야 되나.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숙이 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성숙이 아니거든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신경 조금 끄시면 돼요. 그냥 남의 일이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그냥 같이 지내시면 됩니다. 조금은 무관심한 남의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는 조금은 무관심한 그런 것도 우리 사회가 이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사실은 이 주제가 쉽지 않아서 저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슬슬 피해 다니는데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또 뭐 2번씩이나 2년 전에 했는데 뭘 또 하라고 오늘 또 그래서 했습니다. 뭐 우리 재미님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조금 편안한 사회로
바꿔가는데 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